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박현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교직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롤모델이 될 고대 선배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렉처 시리즈 첫 번째 연사로 김동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기 전에 연사 소개를 간단한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김동원 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Technology and Labor, What Should Be Done입니다. 그럼 총장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맡아달라고 우리 학생처장님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세상을 바꾸는 리더라 그래서 아마 이게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라고 이런 강의를 지금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제1회 이 강의를 한 것을 아주 기쁘게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내년이 120주년이니까 이제 이 강의를 쭉 계속해서 우리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들으면서 전공에 관계없이 들으면서 많은 좀 그걸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때 교수님들한테 수업 듣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우리 학교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주 외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그때 강연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듣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 거 보면 역시 이런 기회가 우리 학교가 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를 아마 한 40분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강의 준비한 자료는 상당히 많긴 한데 내용이 좀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제 휙휙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죠. 나는 이제 총장이 되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영대학에서 인사관리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교수였습니다. 주로 사람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던 그런 이제 교수였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오늘 강의하는 사실은 이게 지난번 작년에 예일대학교에 가서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강의안을 조금 더 고친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난 재밌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재밌게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아주 이론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기술과 노동. 과연 이게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이거를 잡아먹느냐, 기술과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연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이 사람을 괴롭히게 될 건지 지배하게 될 건지 아니면 사람이 기술을 지배하게 될 건지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강의도 많이 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랬었는데, 이걸 좀 내가 생각하는 걸 좀 쉽게 풀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chnology and Labor, What should be done인데, What should be done은 저기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지 혹시 아는 학생 있으세요? What should be done. 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구절인데, 저게 이제 레닌이 이제 그 What should be done이라는 책을 러시아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다 이제 붙인 건데, 저게 내가 레닌을 좋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제 레닌이 쓰는 이런 좀 아주 전형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에 이제 그 테크놀로지와 레이버, 이 기술과 노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한 세 가지의 굉장히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노동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좀 말씀을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과 고용이 어떤 서로 관계가 있는지, 또 기술 발전과 노사 갈등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아마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들도 기술 진보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다를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다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래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세 가지 뷰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진보가 뭘 의미하는지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술 진보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는 주로 우리나라하고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다른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 3차, 2차 이런 말은 잘 쓰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구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차 산업혁명은 아마 한 1780년도 경에 그때 이제 전기기관차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그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말이 막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그때 급격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테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대량 생산, 어셈블리 라인이 들어온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단계고, 3차 산업혁명은 69년부터 한 80년대 이때인데, 아마 내가 88년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 당시에 막 시작이 돼서 PC가 들어오고 이런 그 컴퓨터가 막 들어오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던 때가 3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지금 아주 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급격히 바뀌는 이런 게 지금 1, 2, 3차,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견해는 유토피안 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 거다라고 보는 아주 해피한 그런 지금 견해들인데, 이제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만한 필요가 별로 없어지고, 사람은 어떤
리저, 좀 그 여가를 즐기는 이런 데 집중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주로 기술 진보가 사람들의 노동을 보조를 해줄 테고,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는 올라갈 테고, 그래서 아주 이게 좋아질 테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특히 이제 주로 IT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의 칩 이코노미스트인 할 베리언이라든가 알라바마 코파운더인 잭 마, 이분이 중국 이름이 뭐가 있죠? 마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 유명한 아주 영화 잘 만드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는 기술 진보가 뭔가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거고,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믿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할 베리아는 구글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인데, 이제 기술은 지금 아주 그 단순하고 아주 반복적인 이런 잡을 유쾌하지 않은 잡들을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적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잡을 아마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아주 기술 진보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고, 이제 마윈도 알라바마 이 창설자죠, 창업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그냥 칩에 불과하고 자기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컴퓨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은 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란 건 그냥 이 컴퓨터는 그냥 이게 도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일을 많이 할 거니까 사람은 그냥 인간으로서 좀 더 많이 즐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게 이제 잭 마죠. 잭 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런 계통의 영화를 꽤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영화를 꽤 만들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보면은 그 AI라는 2001년에 나온 영화의 데이빗이 이제 아티피셜 로봇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것을 도와주고 행동을 도와주고, 또한 어떤 이 정서적인 어떤 그 니즈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사람의 동료로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이 영화에 나오는 거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유명한 영화죠. 여기 지금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나도 이 영화를 아마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봤을 텐데, 이것도 보면은 미리 이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미리 이거를 범죄를 일으킬지 알아가지고 범죄 일으키는 바로 직전에 그거를 이제 스탑시키는, 그래서 아주 훨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해피엔딩하는 그런 식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건데, 이게 거꾸로 가려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주로 유토피안 뷰입니다. 첫 번째 뷰인데, 자,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서 혹시 유토피안 뷰가 뭔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누가 손 들었는지 내가 기억은 하지 않을 테니까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한 명, 둘, 꽤 많은데요. 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명은 되는 것 같네요.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정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디스토피안 뷰인데, 이거는 기술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예상 밖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방에서 어떨지 알 수가 없는데 고대생들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술 진보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요. 기술 진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거 지금 우리가 기술 진보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뷰고, 이제 AI라는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게 이제 대규모의 실업률을 불러올 거고, 엄청난 사회 불평등을 가져올 테고, 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아주 악화시키고, 노동의 종말, 노동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기기가 다 대체하고 우리는 실업자가 될 거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채플린 같은 사람, 찰리 채플린, 유명한 그 영화 감독 찰리 채플린, 브레이브만이라는 이제 막스 쪽의 학자인데, 사회학 학자인데, 아니면 카진스키라고, 아마 유나 바머라고 미국에 90년대에 살았던 사람은 알 텐데, 유나 바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고, 리프킨이라고 이제 노동의 종말을 쓴 사람, 포우도,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죠. 우선 그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러다이트입니다. 러드란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방직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뺏어가고, 그러고는 이 임금을 낮추고, 뭐 기계가 일을 대신하니까 사람들의 임금은 떨어지고 이 직업이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 스피닝 젠이라고 하는, 그때 방직 기계를 가지고 스피닝 젠이라고 불렀어요. 새로 들어온 방직 기계. 이 방직 기계가 이제 아주 그 나쁘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 방직 기계를 막 이렇게 보다시피 부수는, 이 러다이트가 이게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나 그럽니다. 기계 파괴 운동. 이게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계 파괴 운동,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 일종의 종교와 같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철학적인 흐름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믿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 찰리 채플린, 여러분들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죠? 대부분 아마 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던 타임즈 보면은 찰리 채플린 스스로, 찰리 채플린 본인이 지금 여기서 매달려 있네요. 지금 아주 뭐 빠르게 바뀌고 기계화되는 세상에서, 공장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혹심한 근로조건 하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디휴머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채플린은 자본주의라는 게 기술 발전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토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고, 이게 바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와서 75년도에 브레이버만이라는, 해리 브레이버만이라는 학자가 보면은 이 찰리 채플린의 아이디어를 거의 책으로 뭐 만들어서 그렇게 내기도 했었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뭐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드 카진스키라고, 아마 이분 누군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꽤 젊은 학생들도 꽤 많이 알고 있네요. 이 아주 유명한 미국 사람 누구나 아는 사람인데, 원래 아마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뭐 시카고에서 수학 박사를 하고 버클리에서 수학 교수를 하다가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어디 산골, 와이오밍 어디 산골로 가서는 조금 오두막집을 짓고 살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다가, 기술을 주도하는 대학들에다가 이 폭탄을 보냈어요. 항공사 이런 데다가 이제 폭탄을. 그래서 이름이 유나 바머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뭐 기술에 반대하고 기술과 산업화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테드 카진스키가 쓴 이 매니페스토가 있습니다. 성명서가, 기술 진보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굉장히 유명한, 이쪽을 또 빠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또 이게 바이블 같은 뭐 그런 또 이게 성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드 카진스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나중에 한참 후에 잡혔어요. 한 10몇 년 후에 잡혀서 뭐 그때 지금은 사망을 했나 뭐 그랬을 텐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이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연작으로 나와서 나도 재밌게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아주 뭐 대표적인 아주 기술 반대론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좋아하는 뭐 영화였는데 재밌게 보는 이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 사이언스 픽션인데 와초스키 형제들이 만든 건데, 기술 진보가 아주 디스토피아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람은 기술에 아주 갇혀 있고, 기술이 사람의 자율성을 다 뺏어가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이 될 거다. 최근에 나온 듄이라는 영화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도 똑같이 가장 많은 영화가 기술 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2023년 1월 달에 네이처에서 학자들에게 쭉 이제, 심지어 학자들한테도 이거를 우리가 설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연구자들이 챗GPT를 써서 논문을 쓰는 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58%가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2085명이 안 된다 그랬고, 37%가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챗GPT 이런 걸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이게 이런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이 낙관적인 유토피안 뷰가 있고 디스토피안 뷰를 내가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디스토피안 뷰에 왠지 저게 맞는 것 같다. 기술 이거 좀 이게 뭔가 좀 찝찝하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유토피안 뷰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더레이트 뷰라고 중간적인 뷰인데, 이건 뭐 나 같은 이게 사회과학 하는 학자들, 온건한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많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술 진보가 분명히 어떤 그 사회 양극화를 낳는 건 사실이다. 뭐 아주 소중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계로 대체가 되니까 양극화 심해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잘 만들면 아마 양극화 문제는 좀 괜찮을 테고, 아주 근본적으로 기술 진보는 좋은 거다. 기술 진보 좋은 거고, 인류의 역사상 기술 진보를 우리가 두 손으로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기술 진보를 막지를 못했고 항상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술 진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뭔가 이거를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 마더레이트 뷰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의 입안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또 학자들 이걸 믿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한 건데 8가지 프린시플, 그래서 뭐 이게 작년에 나온 얘기죠. 2023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AI에 관해서 사람들을 그 교육이라든가 훈련 뭐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한다. 그다음 AI는 인권하고 맞춰서 발전을 해야 한다.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디시전 메이킹 이제 뭐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 우리가 뭐 예측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위험을 분석하는 거라든가 우리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라든가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뭐 자원 배분하는 것들, 뭐 어떤 그 사기나든가 뭐 이 불법 행위를 찾아내는 것들, 방지하는 것,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결국 AI는 AI 알고리즘 자체가 이게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AI 알고리즘을 만드니까 이거에 관한 윤리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마더레이트 뷰가 왠지 맞는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게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한 80%가 지금 마더레이트 뷰를 지지를 하는 것 같고, 10% 우리가 아까 본 그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아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더 똑똑해서 그런지 얘기 나오는 거는 많이 다른, 지금 이제 뭐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을 좀 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은 기술 진보란 게 인간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썰이 있죠. 기술 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줄인다, 느린다, 뭐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내가 좀 분석을, 뭐 내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조교들이 열심히 이걸 가지고 한 몇 달간 해서 이걸 이제 했는데, 이제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줄이느냐 늘리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한쪽은 제레미 리프킨 이런 사람들은 기술 진보가 아주 일을 없애버리고 그냥 5% 정도만 전통적인 사람이 종사하고 나머지 일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노동의 종말을 얘기한 사람이 있고,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기술 진보는 일자리를 확 줄여버린다. 또 추위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통째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별로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아마 일자리가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게 맞을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서로 팽팽하게 서로 대결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줄일까요? 아니면 뭐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줄이거나 아니면 그걸 유지한다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줄일 거다라고 믿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70%는 그렇게 믿고 있네요.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한 30%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이게 지금 그 189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한 거의 뭐 한 200년 이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890년 뭐 한 140년 정도의 실업률 데이터를 가지고 쭉 통계를 내본 겁니다. 이게 실업률 데이터가 140년 정도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밖에는 우리가 통계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실업률인데 일단 쭉 있고,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 당시입니다. 이게 뭐 1890년 이럴 때고, 3차 산업 당시에 이제 이게 1970년 뭐 이럴 때고, 4차 산업혁명 2020년 이럴 때입니다. 자, 쭉 여러분들이 쭉 봤는데, 자, 이게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확 줄여가지고 실업률이 막 올라가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진보가 실업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긴 있나요, 지금? 관계가 없어 보이죠. 관계가 없어요. 이론으로 의하면 기술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기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대공황이 나거나 이러면 실업률이 널뛰고 하지만 기술이 진보한다 해서 실업률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기술이 새로 진보해서 뭐 일자리를 잡아먹고 이런 얘기를 실컷 했는데 실업률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수십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그 기술 진보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1차 산업혁명 때는 뭐 농업 하는 사람들, 집에서 가래 수공업자들, 뭐 기술을 가진 길드 베이스드 기술자들은 다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공장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뭐 방직 공장 근로자 많아지고 철강 공장, 뭐 광산업 종사자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지고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방직 공장 근로자들이 이때는 없어지는 반면에 또 이제 뭐 어떤 뭐 석유 화학 이쪽은 또 많아지고 자동차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뭐 1차 산업이나 이제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줄어들지만 반도체라든가 뭐 온라인 이쪽은 또 많아져서 결국은 비슷하게 지금 유지가 된다. 없어지는 것만 새로 생긴다고 보는 거죠. 마치 이제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사례는 이게 미국의 지금 농업 인구입니다. 미국의 농업 인구가 그 1890년에는 제가 아마 1990이 아니고 1890년,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에는 미국 전체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90%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은 농업 종사자가 1.2%밖에 안 되죠. 그것도 미국인들이 다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밀을 수출도 하고 쌀도 수출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0%나 되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야 되나?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의 제조업이니 뭐니 서비스로 다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혀 이게 뭐 그 조합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다시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결국 뭐 지금 보면은 이 텔레마케터 같은 이런 뭐 회계사 우리 고대가 회계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인데 회계사도 지금 이게 지금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 나오네요. 이거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믿기가 조금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좀 이 이카노미스트의 견해와 월드 이카노믹 포럼의 견해와 옥스퍼드 대학교 견해가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옥스퍼드에서는 변호사가 앞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뭐 스포츠 심판도 없어진다고 하고, 뭐 택시 드라이버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금 쭉 없어지는 조합이 있는 반면에 새로 생기는 조합들이 이제 컴퓨터나 수학에 관한 거, 뭐 재정 이 매니지먼트 재정 관리에 관한 것들, 뭐 건설 이쪽, 아니면 판매 이쪽은 계속 지금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새로 생긴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를 쭉 내가 뭐 해보면 아직 이까지는 조금 더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술 진보하고 과연 이 노사 갈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기술 진보와 노사 갈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보통 기술 진보가 때문에 우리가 이 일자리는 별로 없어지지 않지만 별로 결국 총 사회 전체 일자리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은 이 노사 분규는 훨씬 더 많이 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없어진 일자리 있던 사람들이 생겨난 일자리로 옮겨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파업이 나고 하면서 또 대부분 경우에 자기 생애 기간 중에 없어진 일자리 있던 사람들이 생겨난 일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조립하던 사람이 갑자기 AI 테크니션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과거에도 농사 짓던 사람이 방직 공장 근로자가 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희생자는 그 당시에는 희생자가 되는 거고, 새로운 일자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실제로 이 기술 진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술 진보 시점에서 뭐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노사 갈등은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은 아까 얘기한 러다이트 운동도 그 1811년 뭐 이 당시에 영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뭐 공장에 불을 지르고 그 스피닝 제니라고 하는 이 기계를 부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뭐 한 4, 5년 전에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에서 사람들을 대체하는 이러한 그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가 커피도 만들고 뭐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때 파업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6만 명 정도가 파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작년에 그 헐리우드에서 아주 큰 파업이 한 번 있었죠. 아마 아는 분 아실 텐데, 스크린 라이터들이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 각본 쓰는 사람들이 파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왜 이게 AI가 영화 각본을 대신 쓰고 소설을 대신 쓰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영화는 상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때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얘기인데, 이제 이마트 근로자들이 파업을 그때 해서, 파업까지는 아니고 이 당시는 이제 뭐 시위를 했었어요. 시위를 했었고, 그게 이제 자동 그 무인 셀프 계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거는 지금 이러면 일자리가 다 줄어들고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파업 그때 심하게 그때 한 적이 있었고, 그때 한번 내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때 내가 한참 뭐 이런 걸로 인터뷰라고 이럴 때였으니까 저한테 그때 기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수님 이거 지금 이게 이렇게 이런 그 무인 자동 계산기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인터뷰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기술 진보가 막아지는 게 아니고 인류에서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마트가 들어온 걸 막더라도 롯데마트가 만들거나 월마트가 만들거나 다른 데 만들 거니까 이건 지금 이거를 막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사람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해 주거나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막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승산이 없는 이게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기자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한 하루 이틀 있다 결국은 뭐 제가 말한 대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가 바로 이 일이 있을 그 당시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사를 역시 우리 그 연구실의 학생들이 이제 이걸 조사를 했어요. 해서 이제 파업 건수를 쭉 봤는데, 보면은 파업은 이제 데이터가 한 1940년도 후반부터밖에 없어요. 그전 데이터는 잘 없습니다. 그때부터 데이터를 쭉 봤더니 실제로 3차 산업혁명 당시에 상당히 파업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현재인데 최근에 지금 이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지금 최근 보면은 파업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이 데이터에는 지금 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좀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파업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서, 이게 아마도 이 기술 진보가 일자리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렇지만 노사 갈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아주 엄밀한 어떤 뭐 검증은 아니지만
대체로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결과가 아주 뭐 확실하진 않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 결과가 유토피안 뷰를 지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죠. 뭐 갈등도 많이 나고 이런 거 보면 유토피안 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디스토피안 뷰를 지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일자리가 뭐 디스토피안 뷰에 하면 일자리가 확 줄어야 되는데 이건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결국 아마 이게 마더레이트 뷰를 지금 중도적인 그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what should be done.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기술이라는 게 일자리는 안 줄이지만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과연 이걸 가지고 사회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더레이트 뷰는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자. 프로액티브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거를 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하자. 그래서 프로액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뭐 결정하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어떤 사회 정책이 기술 진보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도 높이고 실업률도 줄어들고 아마 다 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이런 지금 시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딱 단순하게 세 가지로 나는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이게 이 생각이 아마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쯤 챗GPT에 대한 우리 학교의 어떤 뭐 기본적인 지침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에 우리가 인베스트를 많이 해야 되죠. AI를 디벨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번에 그 인공지능 학과도 새로 만들고 이게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피할 게 아니고 AI를 우리가 또 투자를 더 해야 한다 하는 거죠. 투자를 절대적으로 더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투자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야 한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우리가 인공지능 학과도 만들고 기술에 대해서 더 기술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 또 새로운 데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합 트랜지션을 해서 평생 동안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 진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은 기술 진보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낳는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기술 진보가 이게 양극화를 낳는다는 것은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주 AI라든가 아주 뭐 그런 그 블록체인 이런 아주 어려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큰 돈을 벌 기회가 많고 아주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로봇이 그 기술을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기술 진보가 굉장히 양극화를 심화시킬 거라는 데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진보에 대해서 뭔가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아마 디스토피아로 갈지도 모르죠. 디스토피아로 갈지도 모릅니다. 폭동이 나고 이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실업보험이라든가 뭐 건강보험, 은퇴 후에 여러 가지 그 소득 보전 시스템 이런 걸 해 주어야 한다. 결국은 결론은 기술 진보가 뭐 디스토피아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니고 뭐 좀 중간적인 결과를 낳는 것 같고 조합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에 대해서 또 기술 진보가 많은 조합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기술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향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거를 좀 더 조심스럽게 이걸로서 피해를 보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또한 그 우리 챗GPT에 대한 우리 학교의 가이드라인도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죠. AI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저희 귀한 강연을 해주신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총장님의 강연을 처음 들었는데 교수 시절에 명강의상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술 발전이 인간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찰력 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도 많은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신청 시에 한 200여 분이 그 사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받을 수 없게 몇 개의 질문을 랜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호명하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영학과 김민경 학생입니다. 네, 교수님 우선 귀한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영학과 이사학번 김민경입니다. 총장님께서 노사관계 학위도 있으시고 노사관계 관련 다양한 직책을 맡으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이유와 더불어서 특히 노사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이걸 너무 솔직히 대답하면 이게 총장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제 뭐 솔직히 학생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나는 그 대학교 들어올 때는 그냥 성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영학과 이제 그 법대 경영대를 고민하다가 이제 경영대로 오게 됐어요. 와서 뭐 경영학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그때 처음에 와서 대학 오면 뭔가 좀 심오한 철학 얘기도 하고 플라톤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경영학에 오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제 장부 같은 거 써야 되고 뭐 차변 대변 맞춰야 되고 뭐 무서운 교수님들이 그때 많이 계셔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뭐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야, 이게 경영학 재미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문과대에 가가지고 그때 열심히 철학 과목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철학을 들으러 가서 그때 철학을 열심히 들으면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여러 가지 철학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때 내가 철학을 내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고 그러고 아주 그 책 읽는 걸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책을 굉장히 이제 밤낮 없이 그냥 맨날 책을 읽었어요. 뭐 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게 무협지가 되든 뭐가 되든 뭐 철학서가 되든 뭐가 되든 아이가 어려운 책, 쉬운 책 가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는 됐는데 그 졸업할 때까지 내가 그때 아직 내가 뭘 할지를 아직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졸업하고 이제 공군 장교로 군에 3년 반 동안 이제 열심히 군 복무를 했었는데, 공군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내가 책도 읽는 거 좋아하고 글도 쓰면 남들이 잘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마 학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면서 고른 전공이 이제 경영학에서 내가 왠지 경영학에서 다른 학문으로 떠나기는 좀 싫었어요. 그럼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서 완전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경영학에 머물면서, 경영학이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게 아주 그 종합 백화점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마케팅, 사람을 다루는 심리학을 하는 마케팅, 뭐 인사관리도 있는가 하면은 또 경제학을 하는 뭐 재무관리, 뭐 어카운팅도 있고 뭐 또 IT를 하는 뭐 또 생산관리, 뭐 MIS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누구나 경영학에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과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노사관계라는 학문이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누가 가르치셨냐면은 그 이준범 총장님이 가르치셨어요. 이 노사관계 교수란 자리가 한 분이 와서 30년 하고 은퇴하면 그 다음 사람이 가서 30년 하고 은퇴하면 또 다음 사람이 오고 이러는 딱 우리 학교 하나밖에 없는 딱 그 전공인 자리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들으면서 내가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그때 뭔가 경영학을 하면서도 뭔가 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이게 인문학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과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노사관계를 택하게 됐고, 노사관계를 택하고 나서는 평생 내가 1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해피하게 아주 노사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공부를 했고, 노사관계를 공부하는 내 제자들도 보면은 한번 들어오면 이 세상에 노동 문제에 빠지면은 잘 밖으로 못 벗어나고 평생을 여기서 계속해서 술 마시면서도 계속 노사관계 얘기를 해요. 논문 얘기하면서. 나는 논문 얘기하면서 술 먹는 아마 전공이 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전공 논문 얘기하면서 무슨 뭐 얘기 잘 안 할 것 같은데 노사관계는 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뭐 피와 땀과 눈물 모든 게 다 섞인 게 노동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하게 되고 아주 재미있는 학문으로서 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나중에 얘기를 계속 뭐 오늘 그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할 때 이게 지금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섣불리 예단하려고 하진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하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람 있고 잘하고 하고 싶은 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워낙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잡으면 잘 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것 같은 잘 할 수 있는 거 그걸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마 평생 해피하게 자기 직업에서 해피하게 잘 사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계공학부 이동화 학생의 질문입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이동화라고 합니다. 우선 AI와 기술의 시대에 대한 총장님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챗GPT 대학생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와 더불어 총장님께서 AI 시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능력과 또 챗GPT는 사용자의 능력 그 이상의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기술 상황과 사람들의 활용도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고 정말 특이점이 온다면 정말 그때도 사용자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시대와 더불어서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태도와 지식들을 함양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챗GPT를 쓰든 아니면 뭐 번역기를 쓰든 써보면 그게 나의 영어 실력에서 번역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번역이 나올 때까지 그걸 돌려보고 나오면 이제 오케이 됐구나 하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은 번역기도 더 잘 쓰고 낮은 사람은 번역기도 뭐 그 정도 대충 낮은 수준에 나오면 그냥 만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자기의 능력보다 더 나오기는 힘들다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좋은 질문을 한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는 생성형 AI가 워낙 새로운 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걸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 그렇지만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챗GPT의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인간이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은 챗GPT로부터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얻어낼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많은 성과를 못 나타내서 결국은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말 테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기계는 기계죠. 기계는 아무리 뭐 스스로의 감정이 있고 뭐가 있어도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풋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기계를 더 잘 활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술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술에 끌려가면 안 되고 인간이 주도가 되어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술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끌려가거나 아니면 기술에 의존을 하거나 이런 것은 곤란한 기술을 무서워서 피할 것도 아니지만 기술에 의존하는 것도 곤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기술을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진짜 우리 많은 영화에 나오듯이 정말 기계가 인간을 아주 압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상입니다. 잘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질문은 심리학부 강선우 학생의 질문입니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그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사실 예전부터 제일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이제 총장이 돼서 가장 학교에서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총장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나는 이제 어쩌다 보니 사람의 이게 인생 경로라는 게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걸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는 그 열심히 공부하는 뭐 아주 심각한 연구자였습니다. 그때 1년 360일 학교 나와서 연구하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자였는데 40대 중반에 그때 어느 총장님이 나를 붙잡고 이제 총무처장을 하라고 학교 보직을 그때 맡겨서 그때 내가 노를 했어야 됐는데 결국 노를 못하고 끌려가서 총무처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게 되고 지금 여기 앞에 처장님도 같은 생각을 지금 내가 노를 했어야 됐는데 왜 끌려왔을까 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학교 보직을 많이 했어요. 그때 40대 중반에 총무처장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처장을 50대 초반에 또 하고 또 노동대학 원장을 또 50대 초반에 하고 또 경영대 학장을 50대 중반에 하고 뭐 이런 뭐 굉장히 많은 보직을 계속해서 이제 내가 전공하는 노사관계라는 게 이게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갈등 해소한 큰 장입니다. 학생 학우분들도 있고 직원들 뭐 교수님들 학부모 뭐 또 정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요구가 다 이제 이게 같이 와서 여기서 해결하는 이게 노사관계 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에도 보면 총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노사관계 전공하는 사람 중에서 그게 아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뭐 내가 총장이 된 이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뭐 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타이밍이 돼서 보니까 학교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대학 모든 나라 대학들이 다 지금 어렵고 이게 내가 연구실에만 있기보다는 뭔가 그동안에 배운 또 내 학문이라는 게 자체가 또 현실하고 관련이 아주 많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직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펼쳐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주변에서 나를 또 많이 또 등을 떠민 사람들이 꽤 옆에 있었고 뭐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게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요즘 뭐 가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총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굉장히 아주 뭐 그런데 뭐 보람을 가지면서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뭐 특별히 내가 뭐 대학교 들어올 때 총장이 되려고 고대를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될 때 총장을 하려고 고대 교수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인생 경로가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한 5, 6년 전에 어느 순간 내가 어쩔 수 없이 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그때 내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총장을 하겠다 결단 내린 건 아마 한 10년 전, 한 5년 전 그때가 아마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총장이 되면 가장 개선하거나 바꾸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전 세계 대학이 다 위기입니다. 다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아마 뭐 이게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젊은 학생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대학에 올 사람이 없다. 이것도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 난 이거보다 더 큰 본질적인 위기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많이 약화된 게 제일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식 대중화 시대입니다. 지금 SNS니 뭐 AI니 지식이 워낙 많이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대학이 지식을 독점하는 시절이 아니죠. 그 대학을 대체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지금 뭐 대학이 지금 과거처럼 지식을 독점을 하고 누구나 대학에 와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새로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저는 제가 고대 총장으로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좀 대학이 이 위기랄까 기회랄까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죠. 새로운 뭔가 대학의 모델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있으면서 아주 강한 연구력으로 세계 명문대학이 되는 이런 한번 어떤 모델 같은 걸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과거부터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사립대학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시도하면 많은 다른 대학들이 따라하는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 고려대학교에만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우리 학교를 한 뭐 지금 세계 70등쯤 하는 학교 때 랭킹으로 QS 랭킹으로 봤을 때 난 한 30등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수장님들도 다 같이 이제 열심히 지금
노력을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랭킹이 뭐가 중요하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학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행동하는 것들이 그 대학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대학 랭킹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 학교가 더 좋아지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게 랭킹 따로 대학 좋아지는 건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등까지 오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뭐 우리 학교로 보면 그렇고 대학 전체로 봐서는 대학이 위기라고 하는데 뭔가 이걸 새로운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으냐. 내가 조교수 때는 그때는 학생들에게 뭔가 내가 가르쳐서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자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고대생쯤 되면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게 사실인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human beings are to be not to be molded, but to be unfolded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주조 틀 같은 데다가 넣어서 거기에 틀에 맞춰 가는 게 아니고 활짝 펼 수 있도록 unfold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 학생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지식을 막 여러분들한테 막 주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보고 너는 어디로 가서 뭘 하는 게 좋겠다는 그 길을 안내를 해주는 물꼬를 터주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갈수록 나는 그 교수님이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그 역할은 학생들에게 어디로 가서 뭘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거를 그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나중에 가서 뭐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좀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이끌어주고 뭐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한 총장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항상 입학식 할 때 내가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입학식도 올해 입학식도 여러분들이 무슨 입학 식사가 맨날 똑같으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 가지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을 하는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이 있을까요? 뭐 입학 식사는 원래 정신없이 듣는 거니까 당연히 뭐 기억을 못하. 나도 지금 기억을 전혀 못하니까 옛날에 입학할 때 총장님 하신 말씀을 그 첫 번째는 그 aim high, think big 목표를 높게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시민으로 자질구레하게 평생을 호구지책 연명하면서 살아갈 생각 해도 되지만 훨씬 더 크게 전체 어떤 그 큰 인물로 살아갈 생각을 해라. 그게 첫 번째고. 아마 고대가 아마 그런 사람을 많이 배출한 것 같아요. 선이 굵은 큰 인물을 많이 배출한 게 이제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뭐 그 테크노크렛을 많이 배출하기보다는 선 굵은 큰 인물을 많이 배출했었고. 두 번째는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그렇게 막 그 자기의 진로라든가 뭐 꿈이나 희망을 너무 빨리 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난 대학교 졸업하고 공군장교로 군에 가서 거기서 군대 생활 한참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제대할 때 다 돼 갔어야 나는 슬슬 이제 그리고 공부해서 유학을 갔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뭐 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대학 생활이란 거야말로 진짜 이게 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다들 용납하는 게 대학 생활이니까 그걸 너무 아끼지 말고 다양한 걸 많이 경험을 하고 내가 뭐가 될지를 그걸 잘 정하는 게 나는 인생의 90%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정하면은 본인의 소질과 욕구가 있는 쪽을 정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고 그 뭐 인생을 한 90%는 벌써 이미 한 건데 여러 분야를 헤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세 번째는 참 구닥다리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도서관장님이 항상 나한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무슨 얘기냐면은 책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어라. 그게 참 책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도 그렇고 다들 뭐 짤막한 지금 1, 2분짜리 SNS에 다 빠져 있는데 사실은 긴 호흡이 긴 책을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샘플이 많지는 않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대체로 굉장히 좀 현명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잘 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한 많은 뭐 기술, 뭐 노동 이런 얘기 뭐 다 좋은데 뭐 그 지식에 관한 얘기고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좀 크게 생각을 해라. 또 천천히 자기 소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라. 세 가지 제가 딱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막 분위기가 녹익어 가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래 예정은 현장에서도 이제 한두 분 사전 질문도 몇 개 있었고요. 현장에서 더 받으려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Q&A 시간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사전 질문들은 또 기회 있을 때 총장님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고려대학교를 만드는 리더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렉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후 나가실 때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있을 렉처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강연을 해주신 총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한번 박수로 마무리를 하죠.